국민 라디오.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 4월 15일 밤인데 제가 이 시간에 목포행 기차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전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때 녹음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련해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경향신문이 다 까는 게 아니라 이거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뭐 햄 썰듯이 네.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네. 찔끔찔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새누리당과 검찰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4월 15일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4월 14일 오후 6시 때까지 벌어진 상황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번 주 들어서 예. 매일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예. 예측 불허입니다. 예. 경향신문이 말이죠. 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푸는 시간이 오전 6시쯤 되더군요. 굉장히 늦게 풉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종이 신문으로 받아보기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가 실렸는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으로 극비리에 네. 이렇게 보안을 붙이고 있는데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주문 시 조합원이라고 남기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경향신문 대박 났습니다. 아마 창사일에 이런 대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란 게 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한참 불거졌을 때 포털 검색어에 예. 경향신문이라는 단어가 경향신문 창사일에 자기 회사 경향신문 제호가 이렇게 검색어로 뜰 일은 있었을까? 아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언론사 제호가 이렇게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거였습니다. 예, 경향신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경향신문은 그걸 계속 공개 안 하고 있는데 다 공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다시피 하고요. 네. 경향신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인이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경향신문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은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편들은 경향신문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주 뭐 그냥 수도 없이 날마다 매시 이렇게 종편이 나서서 경향신문을 씹고 있습니다. 뭐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둥 뭐. 네. 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니 취재윤리 이전에 같은 언론사 아닙니까? 예. 그 언론사가 그 어떤 녹음이라든가 예. 녹취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나름 전략적으로 예. 공개를 하면서 예. 보도를 하는 거. 네. 그거는요 보도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ABC입니다. ABC. 그거를 다 까지 않는 게 어떻게 취재윤리 위반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아니 그 조선일보 말이죠.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선거 때 하신 거 생각이 안 나시나요? 어느 때는 저기 인터넷 방송에서 막말한 거, 네. 또 어느 날은 교계에 대해서 한 거, 또 어느 날은 또 저기 뭡니까 옛날에 그 20대 개새끼론, 뭐 제가 이 청춘들을 향해서 뭐 약간 했던 말들, 뭐 전 개새끼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날마다 기획으로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실은 그게 뭐 그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음날 실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다 했던 말이거든요. 네. 김용민을 어떻게든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요일별로 이렇게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셨던 기억은 안 나시나? 아니 그거는 취재윤리에 부합하는 건가?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예. 그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예, 그날이 또 저기 뭐냐면은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인천 부평에서는 뭐 아예 공짜로 뿌려졌다는 네. 그런 일화도 들었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진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복사복을 입고 했던 거. 단행본 표지로. 네.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라고 이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제가 그걸 빗대서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해서 네. 그 책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꽤 많이 파격적인 나갔고요. 어떤 그 예. 표지이었죠. 아, 대단했습니다. 교보문고 사회 분야 네. 이 온오프 네. 4주 연속 1등을 했던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막 깔때기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선일보가 말이죠. 뭐 무슨 경향신문의 취재윤리를 얘기합니까? 오늘 경향신문의 박래용 편집국장이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했더군요. 아니 아주 제대로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1면부터 32면까지 그럼 전부 다 그 기사를 실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네. 저도 제가 편집국장이라고 해도 예. 어떻게 그렇게 다 까요? 예. 다 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요. 사실 조선일보가 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조선일보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새끼들 야비하다. 이건 뭐 거의 정치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제 속으로만 삭혔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무슨 경향신문이 취재윤리에 위반된다? 아니 자기들하고 정치적 이익이 맞닿아 있는 새누리당이 불편하다고 그걸 갖고 윤리운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검사 출신의 권성동이 야, 뭐 경향신문을 압수수색 이런 아유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압수수색 상황이 올 때까지 그 자료를 그 회사에다 놓는다는 뭐 그런 보장이 있어요? 경향신문의 녹음 파일은 건네받으셨습니까? 제출받았습니까? 경향신문 측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건 예.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예. 뭐 새누리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예. 그런 거 상관없이 공당의 국회의원이 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네. 언론사 압수수색을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춘천. 네. 그리고
권성동, 강릉. 야,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강원도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진태도 검사 출신, 권성동도 검사 출신. 네. 네. 저는 이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거 이제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검사 출신들 들어와가지고 이 국회에서 말썽을 안 피운 경우를 찾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박희태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예. 최근에는 대법관까지 한번 해보려고.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네. 우리 사회의 그 검사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왜냐, 이 검찰이 기본적으로 권력하고 붙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은 곧 권력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완종 전 회장의 그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뭐 꾸렸다고 하죠. 특별수사팀이 이렇게 보고하는 라인을 보니까 네. 그 위로 이완구가 있고요. 그렇죠. 이병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이 보고 라인에 있어요.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수사 상황을 뭐 그 사람들이 다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보니까 말이죠. 네. 경향신문이 성완종 씨 네. 스스로 목숨 끊던 날, 그 다음 날 경향신문이 이 김기춘하고 허태열이 돈 받았다 이렇게 네, 보도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4월 10일자에서. 근데 전날에 이제 김기춘하고 허태열하고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김기춘하고 허태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완종 씨의 그 메모 속에 자기 이름하고 그 옆에 돈 액수가 적혀 그렇죠. 있는 이거 보고 이미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권력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의 끈앞풀들 또 권력 그 자체인 사람들, 실세인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배제는커녕 지금 성완종 씨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성완종 씨가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네. 그 검찰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제대로 된 수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성완종 씨의 불만이 뭡니까? 검찰이 저기 자원외교 관련해서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별건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압박하는 네.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완종 씨 변호인은 부인했지만 네. 검찰은 성완종 씨한테 참여정부 당시에 당시 2번 사면 받았는데 당시 사면할 때 도움 줬던 참여정부 인사 불면은 뭐 어떻게 좀 그렇죠.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플리 바게닝을 네. 시도했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검찰을 믿고 어떻게 수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특검으로 갈 일인데 네.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나가서 MBC 명예훼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전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일단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네. 바로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내일이군요. 그렇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예, 1주기. 때 저는 네. 서부지검에 가서 예. 조사를 받고요. 예. 김용민 PD는 4월 2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나가서 조사를 한번. 예,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전 참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면서 또 요즘 권성동, 김진태가 하는 꼴을 보면서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집단이 바로 검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근데 그런 데 가서 뭔 조사를 받는다는 건지 전 다이렉트로 그냥 어차피 기소할 거라고 믿고 네. 그냥 법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이건 또 별건 발언이었습니다. 별건 수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별건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예. 근데 종편이라든가 예. 보수 언론 특히 뭐 조선일보가 좀 특히 심하던데 예. 그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경향신문 자꾸 뭐 취재윤리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네. 그걸 가장 염두에 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정국 이 파문이 오래 가면 예.
재보궐선거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재보궐선거에 치명타면은 가뜩이나 이제 어떤 박근혜 정부로서는 네. 지지율을 유지할 만한 이런 이슈도 없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반등할 뭔가 그렇죠. 새로운 수도 없고요. 네. 또 게다가 또 집권 3년 차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레임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그렇게 가죠. 게다가 또 박근혜 정부의 워낙 이 저급한 불량 정치. 네. 이것에 대한 그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태에서 다음 주자는 또 마땅치 않고요. 이러다가 정권 빼앗기는 거 아닌가. 정권 빼앗기게 되면은 조선일보로서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든 TV조선의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TV조선이 흔들리면 결국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조선일보, 몸체 여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 박찬종 변호사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누가? 제가. 여기서? 뉴스박스에서. 오셨어요? 아니 못 오시고 전화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확산이 됐을 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짤막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성역 없이 수사하라. 예. 거의 요게 다죠. 예. 예. 말은 꼭 해야 될 텐데 할 말은 없고 해서 하는 그냥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레토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그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엄청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예.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결국 그게 2012년 대선 자금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로 국민을 무시한 태도다. 아니 지금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박연차 씨와 평소에 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뭐 이분이 이제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남편 몰래. 네네. 뭐 남편 몰래든 뭐 남편이 인지를 했든 간에 하여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노무현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검찰 논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굉장히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실히 있는 거죠. 김기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병기,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네. 예.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다 보면은 아주 친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핵심이죠. 접박입니다. 접박. 옛날에 특히 그 유정복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김무성 새누리당 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놓고 그 MB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김무성이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거의 배신자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세웠어요. 네네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아주 권력에서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정말 로열티 있는 그런 친박이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성완종 씨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렇죠. 또 나름대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죠. 네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뭐 같은 당 소속의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건 최소한 포괄적 뇌물죄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이완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를 수가 있나. 같은 충남 지역 출신이고 또 성완종이 어마어마하게 치를 떨더만 뭔가 관계가 있었으니까 분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도 없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한테 분노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이게 이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떤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 창출하잖아요.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세정 발상이 사실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가서 엉뚱한 사람 성완종이가 사는 거고 이완구가 사는 거고 저 쭉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문회 자료하고 성완종이 자료하고 조사한 거 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 당에서도 성완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예. 이완구 총리 블로그에 보면 예. 같이 찍힌 사진. 예. 이완구하고는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친한 사이가 되는 건가? 여러 장의 사진이 나오던데. 그러게요. 성완종하고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네. 이완구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포괄적이 아니라 직접적 뇌물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나 저러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하여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할 일은 박찬종 변호사 말씀대로 네.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과의 어떤 진정성을 믿게 만드는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가 수반돼야 해요. 박찬종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어느 식당 가서 지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성완종 얘기가 나왔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얘기가 나왔는데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나 그 지인들이나 하는 얘기가 예. 사실일 거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뭘 하는 사람은 네. 절대 사기꾼이 없답니다. 네. 네. 그거는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노유진의 정치 카페 보니까 와, 그 아주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분석이 아주 냉철한데 이 양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4월 9일 아침 6시에 경향신문 기자하고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네. 본인이 직접 경향신문 맞습니다.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품속에 있던 그런 메모지를 갖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차분하게 뭐 라디오 전화 인터뷰한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예. 차분하게 인터뷰를 다 해놓고 그로부터 한 2시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살아온 삶의 그 궤적을 보면은 자수성가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런 어조나 혹은 또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그간의 이런 폭로를 위해서 뭐 홍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확인하고 잘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돈을 전달한 사람한테 잘 전달했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망록도 뭐 존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휴대폰이 한 대 더 그러니까요. 있더라.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분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어떤 생애 의지가 없어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삶의 어떤 의지를 잃은 아주 비이성적인 감정이 극도로 치달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진짜 어떤 저항의 의지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걸 또 자결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과할 측면도 있겠지만요. 네. 뭐 또 성완종 전 회장 자체도 도덕성의 문제가 많은 그런 족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결이라고 미화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네. 여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준비된 모든 그런 계획들을 이행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현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 이 신의와 신뢰를 상실한 이자들과의 죽음을 건 생명을 건 전면전을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한 내역을 봐도요. 예. 신뢰관계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을 이렇게 처발랐는데 이것들이 내가 위기를 만나니까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가. 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분석이 너무나 참 뼈가 아플 정도로 실감 나는 게 성완종 씨가 초등학교 중퇴 아닙니까? 네네. 뭐 학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학맥은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만약에 성완종 씨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렇게까지 안 당하지. 아니 수사에서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네. 초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인맥은 학벌이에요. 혼맥도 없어요. 원래 부잣집 자제분이 아니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다 관계를 맺었는데 돈으로 관계 맺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어떤 신의, 인간적 신뢰를 이 사람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는 의리 이런 걸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연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검찰 조직 안에 이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사실은 그 점이 좀 저는 좀 많이 눈길이 갔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러니까 왜 경남 기업이고 왜 성완종 전 회장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항맥.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낙곰수 멤버 4사람 중에 서울연고대 출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짓밟히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수적인 그런 매체에 계신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적나라한 분입니다. 그 진보 쪽에서는 아마 듣지 못한 얘기일 거야. 근데 아마 진보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걸? 이러더라고요. 야, 강남대 출신이 치사해서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무서운 거예요.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득권 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성완종인을 뭐 죽여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 성완종이 거기서 이제 이 진짜 확 말하자면 뚜껑이 열린 거지. 고인께서. 이거는 한마디로 날 무시했다는 건데 좋아. 내가 무시할 만한 존재인지 한번 보여줄까? 이 마음으로 침착하게 죽음을 건 그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야. 이 성완종이 경향신문하고 1시간 동안 했던 이 인터뷰 녹취록 이게 없으니까 경향신문이 이게 뭘 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오늘이 이제 4월 15일 밤이라고 했는데 4월 15일 아침에 또 뭐가 나오지? 4월 14일에 뭐가 났습니까? 4월 13일 이완구가 3천만 원이 나왔죠. 대정부 질의 때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완종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바로 그걸 뒤집는 보도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명을 하면은 그 이튿날 경향신문이 거기에 해당하는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한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죠. 또 번외 얘기를 잠깐 하면 아니 이정현 의원은 왜 그러는 거야? 이정현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만큼 로비가 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거를 보여줬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구명운동을 했는데 구명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 로비가 통하지 않는 정부다. 박근혜 정부. 그러면 돈을 받은 게 없어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지금 국민 여론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 참. 이것도 역시 딴 이야기인데. 저는 뭐랄까요. 성완종 회장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4월 14일자에 나온 건데 이완구 사정할 자격이 없다. 이거 보고 갑자기 이완구 총리가 측은해졌습니다. 이완구 사정할 자격이 없다. 아니 아무리 이게 사람이 밉더라도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거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완구 사정할 자격이 없다. 이거 나갈 수 있어? 못해.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그 예전에 그 YS가 재임 중에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SBS가 왜 옷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 앵커가 있고 그렇죠. 뒤쪽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또 박스 같은 거 팝업창 같은 거 그렇죠. 이거 이제 옷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YS 얼굴이 딱 나오고 거기 글씨가 박혔는데 중단 없는 사정하겠다. 그 한 술집에서
전노인네 저러다 가시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하여튼 고인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 뭐 그런 얘기 합디다. 뭐 자기가 돈 받은 게 드러나면은 그만두겠다. 뭐 선심 쓰듯이 얘기하고 당연한 거지. 뭐 본인이 안 그만둔다고 해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만두겠다 해서 하나 더 나갔어요. 뭐가 또 나갔어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목숨을 내놓겠다. 저도 말씀대로 한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정도 어떠한 증거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실화라고 자빠졌네. 나 이거 정말 참.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목숨을 끊겠다? 야, 이게 일국의 총리가 헛소리입니까 이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 본인이 그거를 총리직을 내놓고 그만두고 나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네. 근데 지금 총리 현직에 있는 사람이 증거가 나오면 나 목숨 걸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증거가 안 나오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저도 이게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조사를 공정하게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거면은요.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조사를 받아야죠. 근데 국무총리직은 유지를 하면서 사퇴는 거부를 하면서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이거는 하나의 레토릭이죠.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고 국민들의 더 큰 그 분노를 자아낼 그런 레토릭입니다. 또 저기 또 홍문종이도 오늘 헛소리 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 의사들이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되겠나?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까지 어떤 결백이라든가 주장을 내보인다는 거는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지금 홍문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인에게 거의 침을 뱉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비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어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다 저버리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똥줄이 타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새누리당 정치인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걱정됩니까? 언론 다 장악했죠. 뭐 그리고 또 그 말 안 듣는 놈들 다 잡아 넣거나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걸어가지고 엿먹이면 되고요. 여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성완종 회장의 이 발언 놓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품위 없는 행동들을 하실까? 이렇게라도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펄펄 뛰고 말이죠. 여론이 안 좋거든.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 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수사보고 라인에 있는데 이 두 사람만은 분명히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들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뭐 정부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직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방송하는 시점쯤에는 이완구가 그만뒀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녹음을 하는 이 시점까지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스탠스가 그만둘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청와대 전화 한 통 받으면은 뭐 또 그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7% 빠졌다는 여론조사 지지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대로 방관하고 지금처럼 아예 그 답변을 회피하고 이렇게 나간다. 더 떨어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연예인 또 스캔들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민호와 수지로 지난번에 한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요? 이민호하고 수지 스캔들이 약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걸로 보고 계시나요? 김영민 아니야. 이제 그런 설들이 저는 억측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총수 얘기로는 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영국 프랑스의 그 동선을 제가 밟아봤어요. 네. 파리 북부역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떼제베를 타고 유로스타라는 영국까지 가는 도버 해협 지하를 지나서 영국까지 가는 그 고속 열차를 타는 곳이에요. 네. 거기를 타서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영국에서 뭐 차를 몰고 막 뭐 이렇게 뒤쫓고 뭐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런던이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영국 도심에 들어가려면요 어마어마한 혼잡 통행세 내야 하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지정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우연의 그 결과로 나오잖아요. 우연히 작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파리 북부역부터 영국 런던까지 이 어마어마한 로케의 그런 전 과정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역시 그 현장을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그런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성완종 회장 사건 여러 가지 맥락으로 짚어봤을 때 이거 지금 이 사람들 똥줄 타는 거 봐서는 네. 뭔가 있긴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저간의 그런 네. 흐름들이 느껴지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래서 아까 그 민 국장 말씀하셨지만은 뭐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보는데 여론에 뭐 별 신경을 썼어요? 이 정권이? 게다가 또 선거가 없는 애 아닙니까? 그렇죠. 재보선 1년 남은 임기 갖고 뭐 지면 좀 어때?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이거 무슨 그런 이야기냐. 고인이 돌아가신 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난 참 금시초문인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은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면 뭐 성실히 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뭐 펄펄 뛰면서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예 뭔가 있어 이게. 다시 박창정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네. 이완구 총리가 왜 네. 태안군 의회 측근들 네. 성완종 전 그렇지. 열몇 차례 전화했다고 15차례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박찬정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네. 도대체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뭔가 뭐 캥기는 게 있으면 쪼잔한 건 아니지. 그렇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면은 그건 뭐 쪼잔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요. 여간 새누리당 지금 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뭐 여기서는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 새누리당보다 저는 더 문제가 있는 게 결국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 신문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또 지면에다가 확대 재생산하고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네, 여간 그 조선 동아의 이런 그 참여정부 책임론 이거 보면서 말이죠. 새누리당 역시 종로 정당이다. 노무현 없이는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존립 기반이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좀 정말 식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자기와 관련된 이런 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맨날 참여정부가 어떠니. 새누리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다. 김무성 대표도 아니다. 이완구 총리도 아니다. 그는 바로 문재인 의원. 대선 때부터 문재인만 바라봤던 새누리당.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그 성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그 차를 받아가지고. 앞불사. 그런데 범죄자는 국정원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뚱단지같이 대통령 노무현과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NLL을 포기하고 사초를 빙땅 쳤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작성, 보관, 이관의 총괄 책임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제 말이 하는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일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벌어졌음에도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명백한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불찰의 소산이지만 어디 그걸 인정할 새누리당 정권인가. 그들은 유병원이 참여정부 때 대박 났다며 또 문재인을 청문회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모 그룹이 다시 회생할 수 있었느냐. 2007년 12월 말 2008년 1월 정권 교체기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돈을 탕감해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력 유착, 정경 유착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혈세 낭비로 나라 국간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심 위반이 커지자 새누리당 정권, 노무현 정부 때도 자원외교가 있었다며 비서실장 문재인을 부르자고 큰소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NSC에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NSC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가 있고 그러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며 새누리당 정권 창출을 위해 돈을 왕창 쓴 성완종이 죽음으로써 검은 돈 살포 사실을 폭로하자 새누리당 그가 참여정부 때 2차례 사면 받았다며 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돌이켜보면은 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여정부 때 2번 사면 받은 건 맞는데 한 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 자민련의 강력한 요청. 그렇죠. 또 한 번은 이명박 인수위와의 어떤 조율. 사실 사면되고 나서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성완종 씨가. 네네. 이거 보면 다 자기들이 요청한 건데 그 2번의 사면 모두 다 새누리당과 연관이 돼 있는데 문재인이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이완구 성완종이 한 커트에 나오는 사진처럼 성완종하고 문재인이 최소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이라도 한 커트 내놓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판단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문재인이 성완종을 봐줬다. 뭐 이런 걸 설명하려면은 최소한 사진 한 장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북한 없으면 또 존재할 수 없는 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자기만 비판하면 세월호 유족마저도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미친놈들을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미디어 토크인데 아니 워낙 이 파문이 그렇지 경향신문 보도가 없었으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커지기는 쉽지 않았겠다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해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파문 때 그 다음날 세계일보가 어떤 또 뉴스를 내놓을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 일은 정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맞박에 눈썹이 나고 처음 있는 일인데 세계일보를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경향신문이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걸 일면에 내놓을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경향신문은 지금 거의 사원을 건 그런 아주 진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키를 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고요. 세계일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 재밌대요 보니까. 세계일보의 그 사회부장이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하고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 사람하고 둘이 회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사회부장은 편집국장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은 쫓겨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청와대 이 비서와 그 세계일보 사회부장에서 편집국장 된 두 사람은 뭐 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시점이 대단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었죠. 예. 정윤회 특정 보도 직후에 세계일보 관계자를 청와대 비서관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게 세계일보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권력 차원의 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아니 뭐 만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만나서 뭐 그런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시점상 대단히 조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나 세계일보나. 그래요. 이런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찌 보면 언론계 핵심 이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완전히 덮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덮어진 측면이 있고 아마 경향신문은 세계일보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세계일보는 잡고 흔들 고리들이 많아요. 통일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경향신문은 사실 권력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워낙 요즘 그런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압박하는 것도. 그렇다면은 지금 권력과 완전히 독립된 그런 언론으로서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이 왜 하필 경향신문을 택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포인트죠.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다 순에 의해서 경향신문이 그래도 10대 중앙일간지 가운데서는 가나다 순으로 제일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회장께서 정치도 좀 하셨고요. 자수성가도 했고 여러 가지 이 기업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대해서 나름 아신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아마 본인이 이런 내용을 제보를 하면 어디가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서 일단 지상파라든가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상당 주요 언론사들이 배제됐다는 거. 저는 이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자들이라면 언론인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말이죠. 정윤회 문건으로 인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따져보면은 이런 맥락도 있어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은 최소한 조선일보가 자기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유력지라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파워 같은 것도 상당하거든요. 엄청나죠. 내가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함으로써 조선일보가 자기한테 이제 신세를 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조선일보가 만약에 조응천 씨가 코너로 몰릴 상황이 왔을 때 감싸주면은 박근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드는데 조선일보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성완종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권력과 맞서서 투쟁을 벌이려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은 한마디로 저쪽 편이고 또 내가 제보를 해도 온전하게 보도가 될 리 없을 것이다. 아니 아예 킬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추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경향일까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에서는 사실 믿을 만한 데가 없고 그렇다면은 신문인데 신문에서 가장 유력지는 경향하고 한겨레인데 그렇죠. 하여튼 경향 한겨레의 논조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성완종 회장이 이 신문을 택한 점, 이 점은 확실하게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고요. 선택되지 못한 언론들, 한겨레는 뭐 뺍시다. 나머지 언론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한테 제보해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믿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있었던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을 택한 점도 하나의 중요한 뷰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싸움이 네. 집권 여당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와 경향신문만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립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경향신문이.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제가 집에서 네. 무슨 신문 봐요? 경향신문을 꽤 오래 봤습니다. 예. 근데 예. 그 김용민 PD도 알지만 예. 이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예. 대부분 회사나 예. 혹은 제가 요즘 방송하니까 예. 신문을 다 보잖아요. 예. CBS 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자꾸.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차에다 갖다 놓고 네. 쌓아놔서 결국 이제 그 일요일에 다 모아다가 재활용 그렇죠. 거기다 갖다 놓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끊었어요. 네. 그리고 또 끊어 또. 이거 후원의 의미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경향신문 이걸 보면서 네. 가끔씩 그 경향신문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옵니다. 예. 아니 예전에 보시더니 왜 요즘 안 보시냐? 보급소에서? 아니 경향신문 판매국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그 설명을 해드리죠. 예. 아니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집에 쌓인다. 근데 지금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경향신문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사실 경향신문 하면 제가 좀 치가 떨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때는 정말 이건 진짜 우리를 적으로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편이 돼달라는 건 아니지만 무슨 비키니 그걸 일면에다 싣고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낙검수를 지지했던 분들 이것도 사실은 다 그 어떤 언론의 결핍으로 인해서 불거진 현상인데요. 그렇죠. 또 그분들을 팬덤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자기 독자를 향해서 팬덤이라고 침뱉는 이게 진짜 완전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건 그때 편집국장은 지금 편집국장이 아니니까 하여간 사안별로 봐야죠. 그렇죠. 사안별로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지금 그 경향신문이 싸우고 있는 일들 권력과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 세계일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노조도 없는 그런 신문사 통일교 신문사 별로 희망을 걸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런 신문사. 일단 경향신문은 그 전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그 혹독한 시련기를 한번 겪었었고요. 예. 삼성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시련을 겪은 적이 있고 그 전에 한화로부터 독립할 때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시련을 겪어서 그러니까 단련이 돼 있거든요. 네. 세계일보처럼 저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 세계일보와는 좀 다른 그런 결의 경향신문 바람이 있다면은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좀 지혜롭고 전략 있게 대처를 해서 저쪽에 위협이 되는 그런 그 외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 현 명예회장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요즘 그 심경인 그 관계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경향신문이 석간이었으면은 나는 오후가 두려웠다. 이럴 텐데 말이죠.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잠시 후 한 10여 분 뒤면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날입니다. 벌써부터 정말 목이 메어옵니다. 사건의 어떤 그런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그 사연들이 다 이렇게 기구하고 절절한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이게 좀 이건 사실 뭐랄까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나왔지만은 저는 이 시대에 악마들의 본질을 들춰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유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악마들. 그리고 권력의 편에 서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보도를 한 그런 개새끼들이 있었고요. 개새끼란 표현은 우리 이상호 기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네. 그때 이상호 기자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에 기자가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딨어 연합뉴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그러셨어요? 네.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나 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여기 있었어요. 배 한 척 없었어요. 진짜예요. 무슨 불빛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상호 기자는 정말 욕을 해도 이렇게 찰지게 하는가 몰라요. 하여간 이 이상호 기자의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저는 뭐 그런 뭐 기레기 얘기도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상호 기자의 그 당시에 그 현장 중계 이걸 보면 또 새로운 그 저널리즘의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뭐 세월호 참사가 갖는 그런 충격, 아픔, 뭐 이 문제와는 또 별개로 네. 우리 저널리즘에 있어서 세월호는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그때 이상호 기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수였어요. 심판이 아니라, 그렇죠. 관전자가 아니라, 네. 현장에서 네. 금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 플레이어, 네. 뭐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진짜 유족 편에 서서 장관과 해경청장 압박하는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네. 같이 현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다이빙배 문제, 이 유족들과 더불어서 이상호 기자도 매도를 당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런 현장의 기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품이 없다. 또 이상호 저렇게 관심병자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언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가장 완성된 답을 쓴 사람이 바로 이상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때 뭐랄까요. 저는 참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팽목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열차에 올라서 가고 있는 중일 텐데 네. 저는 아마 진도라는 곳도 처음 가보고요. 정말 그 세월호 참사의 그런 전 과정들을 짚어보면서 이 사회는 어떤 우리가 악마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악마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뭐 지금 뭐 세월호 조사도 벌어지고 뭐 있고 뭐 특검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그것도 있고 뭐 온갖 형태의 그런 공적 사후 수습 논의들이 있지만은 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정권 바뀌어야. 그리고 이명박근혜와는 DNA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아래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너무 바닥을 드러낸 어떤 우리 사회의 민낯과 네.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 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예, 우리 언론의 그런 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권력의 그 이익에 기초해서 손에 덜 보게끔. 근데 중요한 건 1년이 지났잖아요. 예.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언론은 사과했습니다. 예. 반성했고. 예. 근데 1년이 지났거든요. 네. 저는 더 나빠졌다고 봐요. 1년 전보다. 이게 좀 비극인 것 같아요. 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언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진상규명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유가족 예절 교육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편 켜면 뭐 그 유경근
4.16 위원회 네. 집행위원장 네. 예은 아빠 이분이 김진태 개새끼라고 한 것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유가족이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종편을 잘 안 봐서. 네, 여러분 이런 언론 현실에서 무슨 희망을 느끼십니까? 저는 공공의 어떤 망을 타고 들어오는 사실상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통제당하고 있는 매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의 여론 네. 그리고 권력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언론에 양심이 있고 지각이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세월호의 진실을 함께 공동 취재하는 대한 언론도 좋고 진보 언론도 좋고 혹은 퇴역한 네. 그런 베테랑 언론인도 좋고요.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제는 세월호를 공공에 맡기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도 동시에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가장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때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 언론에 기대할 바는 아니고 우리끼리 또 자구적으로 세월호 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을 돕는 일이기도 하면서 이 시대 역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갔다가 언제 옵니까? 예, 바로 당일날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참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뭐 참 저로서는 하루 뒤의 일이긴 한데 네, 네. 벌써부터 엄마 그렇게 기운이 그렇죠. 팍 빠지네요. 네, 예. 네. 유가족분들이 1년 동안 겪었을 고통에 정말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심적 고통인데 네. 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징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세월호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미디어 토크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